가슴 통증 없어도 이미 심장은 멈추고 있습니다. 소화제 먹다가 골든타임 놓치는 어르신들 제발 보십시오. 70세가 넘으셨다면이 증상은 체향이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배웠지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소화불량이나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해해서 병원 문턱을 늦게 넘으시는 경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75세 대신 박순자 어르신께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어르신은 가슴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등 쪽이 뻐근하고 명치가 답답하다고 하셨지요. 저녁에 드신 전이 덜 사갔나 싶어서 손가락을 따고 소화제만 2알 드신 채 5시간을 버티셨던 겁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의 안색은 이미 제비치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 혈관 중에서도 가장 큰 줄기가 꽉 막혀버린 상태였지요. 여러분, 심근경색이라는 병은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에 기름대가 끼고 피떡이 생겨서 혈액 공급이 완전히 끊어지는 병입니다. 마치 우리 집 수돗물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파이프가 꽉 막혀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파이프가 막히면 우리 심장 근육은 단 1분 1초도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022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으신 분들이 무려 35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불과 10년 전보다 50% 이상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분들 중 일부는 병원에 도착해 보기도 전에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운 좋게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잘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10명 중 1명에서 2명은 1년 안에 다시 큰 고비를 겪게 됩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다행히 응급 시술을 받고 고비를 넘기셨지만 퇴원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체한 줄만 알았어요. 나이 먹어서 좀 쑤시는 줄로만 알았지. 이게 내 심장이 죽어가는 신호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심근경색은 절대로 가슴만 아픈 병이 아닙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무뎌져서 전형적인 통증 대신 아주 묘한 증상들로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비밀스러운 신호들을 하나하나 다 파헤쳐드릴 겁니다. 오늘 이 내용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친구들의 생명을 구하는 영웅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최근에 속이 좀 답답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늘 소화제를 달고 사시는 분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무서운 신호들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버튼을 한 번만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버튼 하나가 건강정보의 파도를 일으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서 소화제만 먹으며 버티고 계실 어느 어르신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단어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의지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박순자 어르신이 겪었던 그 기묘한 통증의 정체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심장의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다면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제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건강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핵심 열쇠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가슴 중앙이 꽉 조이거나 커다란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이 20분 이상 이어진다면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시고 즉시 819 번호를 누르십시오. 이건 단순히 소화가 안 되어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 근육이 산소를 마시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는 처절한 비명입니다. 왜 하필 20분일까요? 우리 심장은 평생 단 1초도 쉬지 않고 온몸에 피를 뿜어주는 엔진입니다. 이 엔진의 연료를 공급하는 길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 모양이 꼭 임금님이 쓰는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왕관 같은 혈관이 꽉 막혀버리면 심장 근육은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이 견딜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2시간입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지요. 1시간이 지체될 때마다 여러분이 다시 건강하게 걸어나갈 확률은 1%씩 뚝뚝 떨어집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5시간을 집에서 참고 계셨기 때문에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이미 까맣게 죽어버린 상태로 병원에 오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절대 수칙입니다.
통증이 가슴에만 머물지 않고 왼쪽 팔 안쪽이나 어깨 또는 턱이나 등으로 번져나간다면 지체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많은 어르신이 팔이 저리면 그저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시거나 턱이 아프면 치과에 가야 하나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몸에 신경계가 보내는 아주 교묘한 암호입니다. 심장에서 보낸 강력한 통증 신호가 척수를 타고 우리 뇌로 올라갈 때 주변에 있는 팔이나 턱으로 가는 신경과 같은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똑똑한 것 같아도 가끔 큰 착각을 읽힙니다. 지금 심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지금 왼쪽 팔이 아픈 거구나 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연관통이라고 부릅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가슴 대신 등이 끊어질 듯이 뻐근하다고 느끼셨던 이유도 바로 이 신경의 착각 때문입니다. 이런 통증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좀 나은 것 같다가도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거나 옷을 갈아입혀 보려고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다시 가슴이 조여온다는 점입니다. 엔진은 더 빨리 돌아야 하는데 기름줄은 막혀 있으니 통증이 더 거세지는 것이죠. 마치 가뭄이 들어 바짝 말라버린 논바닥처럼 심장 근육이 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신호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나 조금만 참아보자 하는 인내심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악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 아주 예민한 장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생존 수칙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옆에 있는 화살표 모양의 공유 버튼을 눌러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줄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한 사람의 소중한 아버지를 살리고 한 가정의 웃음을 지키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창에 완료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지금 체한 것인지 아니면 심장이 막힌 것인지 귀신같이 구별해내는 3단계 방법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행동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체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심장 문제인가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응급실에 오시는 어르신 10분 중 대여섯 분은 소화제부터 찾으시지요. 지금부터 제가 아주 명쾌한 판별법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위급할 때 사용해 보십시오. 이건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증상을 듣고 머릿속으로 가장 먼저 그려보는 판단 기준입니다. 첫 번째 구별법은 바로 물 한 잔입니다. 지금 속이 답답하고 명치가 꽉 막힌 것 같다면 따뜻한 물을 천천히 한 컵 다 마셔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5분 정도 가만히 기다려보는 겁니다. 만약 물을 마시고 나서 트림이 시원하게 나오거나 답답했던 속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심근경색이 아니라 위식도 역류질환이나 단순한 소화불량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위산이 역류해서 가슴이 타는 듯이 아픈 증상은 물로 씻어내기만 해도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을 마셨는데도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이 전혀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진다면 그것은 100% 심장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몸을 조금만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보통 체했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천천히 걷거나 팔다리를 흔들어주면 오히려 속이 뚫리는 기분이 듭니다. 장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심근경색은 정반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보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거나 단 몇 발자국이라도 걸음을 뗄 때 가슴 통증이 훨씬 더 거세집니다. 우리 심장은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더 많은 산소와 혈액을 요구하는데 혈관이 꽉 막혀 있으니 심장이 비명을 더 크게 지르는 것입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누워 계시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심장이 보내는 가장 확실한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시계를 꼭 보십시오. 단순한 책이나 복통은 10분이나 15분 정도 지나면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다시 조금씩 잦아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으로 인한 통증은 자비가 없습니다. 15분, 20분이 지나도 통증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실 정도로 심해집니다.
만약 가슴이나 명치 부근의 불편함이 15분 넘게 지속되면서 기운이 쭉 빠지는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체한 것이 아니라 응급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체한 것 같다고 해서 바늘로 손가락을 따거나 소화제를 들이켜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불이 난 집에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따거나 소화제를 먹는 행위는 아무런 의학적 효과가 없을 뿐더러 여러분이 병원에 도착해야 할 소중한 골든타임을 갉아먹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나중에 태어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손을 따느라 보낸 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시간이었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가슴이 아플 때 동네 작은 의원이나 한의원을 먼저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심근경색은 막힌 혈관을 즉시 뚫어줄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갖춰진 큰 병원 응급실로 바로 가야 합니다. 동네 병원에 갔다가 큰 병원으로 이동하는 그 사이에 심장 근육은 계속해서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정보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화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의학 정보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완료하셨다면 댓글창에 확인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위급한 상황을 넘긴 뒤에 우리의 소중한 혈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어르신께서 응급실에 사선을 넘나던 뒤은 저보다 더 건강한 혈관을 가지게 된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하루 루틴입니다. 먼저 박순자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부터 확인하십니다. 어제 저녁 식사를 마친 뒤로 딱 12시간이 지났는지 보시는 것이죠. 우리 몸은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복 상태를 유지할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토파지라는 현상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풀면 우리 몸속에 청소부가 출근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낡은 세포와 혈관 속에 쌓인 노폐물들을 스스로 잡아먹어 치우는 기적 같은 정화 작업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무언가를 드시면이 청소부들이 틈이 없어서 혈관이 금방 지저분해집니다. 그 다음은 식사 순서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식탁에 앉으시면 밥부터 드시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접시에 담긴 아삭한 채소를 한 큼 먼저 드십니다. 그러고 나서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맨 마지막에 밥을 한 숟가락 뜹니다. 이것을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소의식이 섬유가 우리 장 속에 미리 들어가서 일종의 방패막을 형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이 나중에 들어와도 이 방패막 때문에 천천히 흡수되니 혈관벽을 긁어내며 상처를 입히는 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셨다면 바로 소파에 눕지 마시고 딱 10분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십시오. 식후 10분은 우리 근육이 가장 배가 고픈 시간입니다. 이때 조금만 움직여주면 근육이 혈액 속에 포도당을 쏙쏙 잡아먹어서 혈당을 아주 빠르게 안정시켜줍니다. 과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가벼운 산책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협심증은 우리 혈관이 좁아져서 보내는 일종의 예고장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계단을 오를 때만 가슴이 뻐근한 것이 특징이죠. 하지만 심근경색은 혈관이 꽉 막혀버린 실제 사고 현장입니다. 예고장 단계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스텐트 시술을 받으면 이제 다 나은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텐트는 막힌 길을 잠시 넓혀 놓은 임시 가설물에 불과합니다. 도로를 넓혀 놨어도 그 도로 위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다시 막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는 항소판제 같은 약을 반드시 평생 챙겨 드셔야 합니다. 약 먹는 것을 귀찮아 하시면 혈관 속에 다시 피떡이 생겨서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의외의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원형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원형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염증 반응인데 이 염증이 혈관벽까지 공격합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원형 탈모를 겪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4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내 심장 혈관에 염증이 생긴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니
하루 루틴과 상식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12시간 공복을 지키고 채소부터 먹느니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20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내용을 실천해 보시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 이해되셨다면 숫자 2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큰 응원이 되고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댓글에 답글로 힘내세요. 파이팅 같은 따뜻한 격려도 나누어 보십시오.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어느덧 오늘 여러분과 나는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께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건강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배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그리고 내일 아침 일과에서부터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 내용을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릴 테니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 보십시오. 첫째, 가슴을 짓누르는 묵직한 통증이 20분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119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둘째, 통증이 어깨나 팔, 그리고 턱으로 번지거나 식은땀과 구역질이 동반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체기가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셋째, 채소를 먼저 먹는 거꾸로 식사법과 식후 10분 가벼운 산책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75세 박순자 어르신 소식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퇴근하는 길에 병원 근처 작은 공원에서 어르신을 우연히 다시 뵈었습니다. 처음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는 안색이 제비치고 말씀 한마디 하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얼굴에 발그레한 생기가 가득하시더군요. 유치원에 다니는 손주의 손을 꼭 잡고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시는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던지 제 마음까지 훈훈해졌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선생님 덕분에 제 뒤의 인생을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이제는 식당에 가도 제일 먼저 나오는 나물 반찬부터 챙겨 먹고 밥을 다 먹으면 꼭 10분 동안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예전처럼 등이 쑤시고 속이 답답해서 소화제를 찾는 일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의사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서 어떤 것을 먼저 집어드는지,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지 하는 아주 사소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곁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자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부디 오늘 저와 약속하니 작은 수칙들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이 깊어져서 고통받을 때만 만나는 의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이 더 건강하고 활기찰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건강 주치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삶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 밝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따뜻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도 늘 이 자리에서 연구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더 유익하고 명쾌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